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었냐면 conservative force를 정의했었고, 지난 시간이라 봤자 오늘 이번 오전이지만 conservative force를 정의를 했었고, 그래서 potential 에너지를 정의했으면 한 일은 인피니테스멀 델타 x만큼 움직였을 때 한 일을 다음 같이 구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는 거꾸로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그 점에서의 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면 어떤 걸 잘 풀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린아이가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쭉 내려온다고 칩시다. 마찰이 없는. 이거를 뉴턴의 법칙으로 써서 풀라 그러면 미치겠죠. 요 순간에 요 점에서 받는 힘의 방향 해서 갖는 힘이 가속도. 또 변하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h만큼 내려왔을 때 여기서 나오는 내려올 때 이 아이가 내려올 때 속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는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쓰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서의 미케니컬 에너지는 탑에서 카이네틱 에너지, 탑 포텐셜 에너지, 그게 요 밑에서 바텀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랑 같다고 놓으면 우리 요 관계를 쓰면 맨 위에서는 정지했으니까 VT가 0, 그 다음에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Y 바텀을 0, 그렇게 놓으면 YT는 H, 그 다음에 VB를 구할 수 있죠. 우리 바로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식을 얻을 수 있고, V 스퀘어 루트 2GH 속도를 구할 수 있죠. 라고 하면 다 못 구했죠 아직. 방향은 나올 때 방향은 미끄럼틀의 커브의 접선 방향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쉽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번지 점핑. 여기서 번지 점핑 해본 사람? 다 끝나고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니? 다 끝나고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니? 내려줘? 네. 어디 밑에 물 있는 데서 해봤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배 같은 데서. 그게 제일 싫겠네? 뛰는 거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고무줄에다가 달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줄이 용수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 상수가 용수철 상수에 해당 스프링 컨스탄트에 해당되는 게 K,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질량이 61kg, 여기까지가 줄이 늘어나지 않고 평형 상태에 있을 때가 25m, 스프링 컨스탄트가 닿은 것이 주어졌을 경우 여기를 얼만큼 묶어야 여기까지 내려올까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지 이거를 고안을 할 수 있죠. 물론 사람들마다 재밌을 때는 머리가 여기까지 잠길 때까지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죠. 원할 수 있죠. 다 여기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보면 이것도 그러면 맨 밑에 내려왔을 때 이 높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게 물어보는 건가? 첫 번째 문제는 D를 그렇죠.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제일 바닥에 있었을 때 받는 힘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요 선에서의 미케니컬 에너지랑 요 밑에서의 미케니컬 에너지, 제일 밑에 내려왔을 때 미케니컬 에너지가 같다고 놓으면 우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여기서는 컨서버티브 포스인 중력이랑 이 줄의 탄성 에너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전부 다 합한 거. 여기서는 일라스틱 에너지의 변화는 평형 상태에서부터 더 내려가 D만큼 더 내려갔으니까 여기에서 이 차이는 밑에가 2분의 1 KD 제곱만큼 더 크죠. 중력에 의한 거는
여기가 더 높으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밑으로 내려오면 더 작아지죠. 얼만큼 작아지냐면 요 길이만큼 마이너스 mg l 플러스 d. 그 다음에 델타 k 처음에 정지해 있고 제일 늘어났을 때면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죠. 델타 k가 0. 그러면 2분의 1 kd 제곱 마이너스 mg l 플러스 d는 0. 그럼 d가 얼마가 되나 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 값을 다 집어넣고 d의 2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럼 대개 2차 방정식을 풀면 해가 2개 나오죠. 해가 2개 나올 때 여러분 2개를 그냥 무식하게 쓰면 안 돼요.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나? 양변에 2를 곱하면 k d 제곱 마이너스 2배 mgd 마이너스 2배 mgl은 0이죠.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쓰면 d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mg의 제곱 플러스 2배 mglk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렇게 놓고서 그냥 즐거워하면 안 돼요. 이제 봐야죠. 2개 다 되나? 플러스면 오케이. 마이너스는 이 안에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양이 이 양보다 더 크죠? 그럼 빼면 음수죠. d가 음수라는 건 언제예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땐가? 근데 올라갈 때는 성립하지 않죠. 올라갈 때는 용수철이면 용수철이 꼭 똑바로 하면 이렇게 쭉 줄어들겠지만 쭉 늘어났다가 올라갈 때는 줄은 전혀 장력을 작용하거나 잡아당기거나 그러지 않죠. 줄은 제멋대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마이너스인 부분 우리 쓰면 안 돼요. 그죠? 그 중에서 플러스인 것만 골라야 되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다음과 같이 구하면 h는 구할 수 있고 그때 작용하는 힘은 줄이 잡아당기는 힘과 중력 그 차이를 우리 계산할 수 있죠. 두 개가 방향이 반대니까 KD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MG는 다음과 같이 작용하는 힘이죠. 우리 이렇게 다음과 같이 미케니컬 에너지를 보존 법칙을 쓰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힘을 알면 포텐셜 에너지를 한 점과 다른 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디퍼런스를 안다 그랬죠. 어떻게 알지? 경로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제일 계산하기 쉬운 경로를 찾아서 그 경로를 따라서 한 일을 구하면 되죠. 반대로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x에 대한 함수를 알면 각 점에서 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려놓고 운동이 어떻게 되나를 볼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놓고 이 안에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까 하는 거를 여러 번 연습을 하면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쉬운 걸로 스프링인 경우 2분의 1 kx 제곱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 경우를 봅시다. 그럼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미케니컬 에너지는 처음에 어떻게 주어진다? 그리고 이건 주어진 양이에요. 어떻게 주어지나? 처음에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제일 처음에 잡아당겼을 때는 속도는 0이고 늘어난 포텐셜 에너지만 있으니까 그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죠. 그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일정하게 포텐셜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의 합으로 항상 어디서나 x가 어디서나 일정하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점에서 보면 이게 전체가 미케니컬 에너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카이네틱 에너지죠. 여기서 보면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가 큰 부분이고 여기서 제일 크고 올라갈수록 카이네틱 에너지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 우리 다음과 같은 미케니컬 에너지가 있으면 물체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움직이긴 받는 힘을 보면 되죠. 처음에 여기서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0이죠. 정지해 있죠. 힘은 어떻게 받나? 이렇게 받는 되죠. 이게 뭐죠? 포텐셜의 기울기죠. 포텐셜의 기울기의 음수예요. 포텐셜의 기울기는 음수죠. 그거에 음수면 힘은 양의 방향으로 받죠. 힘을 이쪽으로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속되죠.
가속되는데 가속도는 점점 작아지죠. 가속도가 작아진다고 해서 속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속도는 점점 늘어나죠. 속도가 늘어나서 여기까지 오면 속도가 굉장히 커지죠. 제일 커지죠.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전체 합은 일정한데. 이렇게 쭉 오면 이제는 힘을 어떻게 받죠? 이 기울기의 부호를 반대로 붙인 양. 기울기는 양수죠. 그거에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음수로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제 감속하기 시작하죠. 감속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시 오죠. 이걸 지나서 여기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 가나 하면 못 가죠. 왜 여기 가면 못 가나? 여기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음수인 부분이에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음수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틀림없이 전체 미케니컬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점, 그 점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불러요.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어디가 재미있냐면 힘이 0이 되는 곳. 쉽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죠. 어디죠? 여기죠. 여기서는 힘을 받지 않는 곳이죠. 힘을 받지 않는 곳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부분. 그래서 힘을 받지 않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지만 이거는 극값을 가질 조건이지 로컬 미니멈이나 로컬 맥시멈을 가질 조건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0이라고 하더라도 2차 함수의 기울기, 2차 함수의 값이 이것처럼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음수면 위로 볼록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2차 함수가 그 점에서 양수면 어떻게 돼요? 요 점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힘은 벗어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힘은 이쪽 방향으로 받을 거예요. 이쪽은 이쪽으로 가면 벗어나는 곳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움 포인트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생긴 모양은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에서 멀어지지 않는 쪽으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려는 쪽으로 힘이 작용되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퀄리브리움 포인트 근처에서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2차 함수의 값이 음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조금만 멀어지면 힘을 이쪽으로 더 받죠. 여기서 조금만 멀어지면 점점 가속돼서 멀어지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멀어지면 점점 가속돼서 멀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항상 힘이 작용하죠. 이런 걸 그래서 unstable equilibrium 포인트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막대기를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흔들면 원래대로 오죠. 그럼 이렇게 있는 위치가 stable equilibrium 포인트예요. 막대기를 잘 세워 놓으면 힘이 균형을 딱 맞아서 이 전체 네트 포스가 0인 곳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unstable equilibrium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스프링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으면 우리 스프링인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의 함수 형태를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나 힘이 작용하는 값이 얼마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렇게 생겼다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제 앞에서 했던 연습을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운동을 어떻게 할까? 미케니컬 에너지가 여기면 미케니컬 에너지가 여기라면 토탈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랑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합이 여긴 있을 수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쭉 온다고 칩시다. 쭉 오면
요 사이가 카이네틱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속도로 오다가 속도가 빨라지다가 가속되니까 속도가 느려지다가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여기 와서 속도가 0이 돼서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뒤로 돌아가죠. 자, 다음 같은 거 우리 이제 드디어 감을 잡을 수 있죠.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여기면 터닝 포인트가 여기 있죠.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는 여기지만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언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빨라지다 느려지다 빨라지다 느려지다 다시 거꾸로 이 운동을 계속 반복하겠죠. 더 작아지면 터닝 포인트 넘어가지 못하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포텐셜 에너지의 그래프만 보면 미케니컬 에너지가 얼마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를 드디어 감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경우든 그래서 중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인 경우 앞으로 이런 다음 같은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연습을 가지고 연습한 걸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속으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그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외부 그리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력이 작용하는 그 한 곳에 한 물체 그 물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물체가 있는 시스템 바깥에 관측자나 외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부와 외부를 구별을 하죠. 그럴 때 그 내부에 작용하는 힘이 컨서버티브 포스밖에 없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컨서버티브 포스에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의 합인 미케니컬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다가 그래서 이게 고정된 시스템이고 볼 어스 시스템이고 지구는 중력을 주는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주어지고 외부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게 0이죠. 근데 외부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한 일, 외부에서 포지티브한 일을 하면 당연히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이 시스템의 포지티브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의 미케니컬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케니컬 에너지는 외부에서 일을 한 만큼 증가하겠죠. 음수면 그만큼 감소하겠죠. 이게 굉장히 아주 절대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외부의 힘을 이걸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까지 이 안 시스템에다 집어넣으면 사람이 하는 일, 그 다음에 중력이 하는 일, 이걸 다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약간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왜 복잡하지? 예를 들어 봅시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다가 이걸 쭉 밀어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선수는 처음 속도랑 마지막 속도의 변화가 있죠.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가 있죠. 그럼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벽에 붙어서 일을 하면 물론 벽을 누르면 벽이 반작용으로 노멀 포스를 작용하죠. 노멀 포스를 작용해서 닿은 점이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노멀 포스가 한 일은 0이에요. 노멀 포스가 한 일은 0인데
외부에서 한 일은 0인데 이걸 외부라고 하면 이 사람은 역학적 에너지가 늘어났죠.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은 건 이건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그럼 여기서 변한 게 뭐지?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팔이 펴졌죠. 그렇죠? 그렇죠. 팔이 펴졌죠. 인체의 컨피그레이션이 달라졌어요. 그죠? 인체에 저장된 인터널 에너지라는 걸 새로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잡해요. 바뀔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 그런 거는 좀 나중에 고민을 하고. 지금 어쨌든 내부와 외부는 만약에 이 외부가 여기에 용수철이 달려있다. 용수철이 달려있다 그러면 용수철을 외부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요 안에 있는 거를 중력만 있는 포텐셜 에너지로 생각하고 이걸 외부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수철과 중력을 전부 다 집어넣고서 전체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찰력이 없을 때. 마찰력이 있으면 좀 복잡해지죠. 마찰력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뉴턴의 법칙으로 여태까지 생각했던 걸 보면 처음에 힘 F라는 힘으로 잡아 끌어서 V0인 물체를 D만큼 끌었더니 마지막에 V라는 속도를 얻었다고 합시다. 물론 이 경우에 여기 운동 마찰력, 카이네틱 프릭션이 있어서 프릭션이 계속 작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net force는 요거에서 요걸 뺀 게 질량 m짜리를 A만큼 가게 한 거죠. 그 다음에 D만큼 갔을 때 D와 가속도 A 사이의 관계는 B제곱 마이너스 B0 제곱은 2배 AD의 관계가 있죠. 그러면 외부의 힘, 그러니까 이게 한 일, 힘이 한 일은 여기다가 D를 곱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나? 잘 봐야지. 그러면은 F에다가 D를 곱한 거니까 이거 우리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냥 헷갈리니까 우리 잘 쓰면 되죠. F에다가 D를 곱하면 요 식에서 FD는 스몰 fk를 없애면은 MAD 플러스 FKD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AD는 요 밑에 있는 거에서 2분의 V제곱 빼기 2분의 V0 제곱이니까 2분의 그게 바로 요 밑에 식이죠. 요 식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여기서 힘이 작용하는데 외부에서 한 일을 봤더니 외부에서 한 일은 물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죠. 외부에서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주고 이만큼이 더 있어요. 프릭션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죠. 프릭션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FD는 운동적 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썸띵이죠. 아까랑은 좀 다르죠. 마찰이 없었을 때랑. 이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외부에서 한 일이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더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마찰력은 프릭션은 보존력이 아니에요. 그죠?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간 경우랑 이렇게 간 경우랑 마찰력이 한 일은 다르죠. 그죠? 이렇게 갔다 오면 마찰력이 한 일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래서 마찰력은 경로에 따라 달라요. 마찰력이 한 일은. 따라서 마찰력은 보존력이 컨서버티브 포스가 아니고 따라서 마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구할 수 없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건 미케니컬 에너지가 아니에요. 마찰이 있는 경우는. 근데 마찰이라는 거를 원자 레벨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붙었다 떨어졌다면서 용수철 튕기는 것처럼 튕겨주는 건데 튕겨주면 그 안에 있는 분자가
진동을 하게 되죠. 분자가 진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불러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체 질량 중심이 전체 물체 전체가 이렇게 이동해서 생기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고, 전체는 그거의 질량 중심은 움직이지 않지만 분자 하나하나 자체가 지멋대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경우 이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을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멀 에너지라고 불러요. 당연히 손을 비비면 열이 생기죠. 그래서 생기는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열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도입을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행복해지죠. 외부에서 한 일이 내부의 무엇인가의 변화와 같아. 그게 뭐죠? 미케니컬 에너지의 변화와 열 에너지의 변화. 외부에서 한 일이 없으면 이제는 마찰력까지 포함하면 이제는 보존되는 양이 역학적 에너지만은 보존되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랑 열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 그건 토탈 에너지라고 하죠. 토탈 에너지가 외부에서 한 일이 있으면 이게 다음과 같은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외부에서 한 일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랑 서멀 에너지의 변화까지 준다는 거죠.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아까 내가 한 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민 거, 물론 밑에 마찰로 스케이트 날과 얼음 사이에 마찰이 있지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죠? 스케이트 선수의 몸의 배열이 달라졌다 그랬죠. 스케이트 선수의 몸의 배열이 달라져서 생기는 에너지의 차이,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인터널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럼 에너지가 도대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자꾸 집어넣으면 미치겠네. 그렇죠? 미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열 에너지, 내부 에너지의 변화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한 일이 없으면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합이 보존이 되고, 그 안에 물체가 변형이 된다면 그 변형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변화는 외부에서 한 일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점점 다른 시스템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다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보존되는 양이 달라요. 처음에 프릭션이 없을 때는 순전히 역학적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만이 보존되는 시스템이고, 프릭션이 생겨서 온도가 올라가는 열 에너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좀 더 에너지의 개념을 넓혀서 열 에너지까지 집어넣으면 그 전체 에너지가 역시 보존이 되는 양이고, 그 시스템, 고립된 시스템 안에서는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변형을 하면 변형에 따른 내부 에너지까지 생각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변형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그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그 전체가 보존이 되는 양으로. 그래서 우리 뭐냐면 자꾸 보존되는, 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겠지만 보존된다는 개념은 계속 확장이 되고, 그 보존된다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의 형태를 자꾸 도입하죠. 왜냐하면 보존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 마찰이 없을 경우에 여기까지 왔을 때 지난 시간에 제일 많이 줄어들었을 때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봤죠.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기 용수철이 평형 상태에 있는 K라는데 여기까지 올 때는, 여기까지는 프릭션이 없이 V1의 속도로 오는데 여기는 프릭션이 있어요. 프릭션이 어떻게 있냐면, 물론 가서 미끄러질 테니까 프릭션이, 마찰력이 프릭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하면, 혹은 이거는 운동 마찰력일 테니까
이게 mg 곱하기 운동 마찰 개수 µk mg에 해당되는 양이겠죠. 이걸 FF라고 하면 프릭션이라고 하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오다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다 바뀌어서 이게 운동 에너지가 일부는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돼서 줄어들다가 뚝 서버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용수철의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보다 작으면 쭉 와서 딱 설 수 있죠. 그죠? 혹은 쭉 왔는데 용수철의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면 다시 밀어내죠. 밀어내는데 밀어내다가 쓸 수도 있고 밀어내다가 여기까지 가면 여기 와서 다시 또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있죠. 뭐냐면 탁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줄어든 길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순간적으로 여기 정지했을 경우 계속 정지할 수도 있고 다시 와서 여기 와서 정지할 수도 있고 쭉 밀려나서 여기까지 쭉 갈 수 있지만 제일 많이 줄어든 길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줄어들었을 때를 보면 되죠. 줄어든 걸 길이를 D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줄어든 길이를 D라고 하면 닿기 직전에 이 상태를 처음 상태를 1, 딱 순간적으로 정지한 상태를 2라고 하면 이때는 마찰 프릭션이 있는 경우니까 미케니컬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가 두 개를 합한 게 보존이 된다고 하면 되죠. 여기서는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건 전혀 없고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이때는 중력은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용수철이 늘어난 게 없으니까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는 0, 들어오는 카이네틱 에너지만 있죠. 여기서는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속도가 0이니까 순간적으로 0이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는 0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D 제곱 D만큼 그때 서멀 에너지의 변화는 마찰력 곱하기 D죠. 그래서 밑에 더 있나?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E2는 E1은 처음에 있는 에너지는 E1은 E2 더하기 서멀 에너지죠. 그걸 이렇게 바꿔서 썼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요. E2는 2분의 1 KD 제곱 2분의 1 MV 제곱은 우리 집어넣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멀 에너지는 FD 이걸 집어넣으면 D의 2차 방정식이에요. 자, D의 2차 방정식에 여기 숫자를 다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역시 D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솔루션이 두 개예요. 무식하게 두 개 다 쓰면 안 돼요.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게 맞는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건데 이거 마이너스가 플러스니까 스퀘어 루트 안에 게 이거보다 크죠. 그럼 D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 중에서 D가 플러스인 것만 골라야 되죠. 그죠? 들어온 것만 골랐으니까. 그래서 그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론 문제를 안 푼다고 했지만 예제는 풀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 같은 문제를 보자 이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제일 먼저 쉬운 거는 여기서 용수철을 평행 상태에서 D만큼 줄어들었다가 탁 놓으면 높이 HN 테이블에서 떨어지면 얼마큼 멀리 여기 얼마큼 멀리 가고 떨어질 때 속도가 얼마냐? 보통 우리 마찰이 없을 때 물어보죠. 마찰이 없을 때도 재밌는 문제예요. 마찰이 없을 때 어떻게 풀어보냐면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제일 쉽겠죠. 여기서의 에너지가 쭉 늘어나면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전부 다 카이네틱 에너지로 바꿨을 테니까 D만큼 줄어들었으면 요 점에서의 물체의 속도는 물체 속도가 얼마지? 2분의 1 마찰이 없는 경우 D제곱이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V는
d 곱하기 스퀘어 루트 k 오버 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2차원의 포물선 운동이에요. 그죠? 2차원의 포물선 운동은 우리 알 수 있죠. 밑으로 h 어떻게 하나? 그럼 어떻게 하지? h는 2분의 1 gt 제곱. 그죠? 그 다음 이쪽으로 간 이만큼 길이는 x는 vt. 위에서 t를 구할 수 있으니까 t가 2배 h 나누기 g의 스퀘어 루트니까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d 스퀘어 루트 k 오버 m 스퀘어 루트 g분의 2h 맞나? 맞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여기서의 속도는 v라는 속도랑 요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속도 두 개를 벡터로 더해야 되는데 우리 이젠 그럴 필요 없죠. 여기서는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여기서의 미케니컬 에너지랑 여기서의 미케니컬 에너지가 같다고 하면 거기서는 2분의 1 mv 제곱 위에서는 플러스 밑에가 여기가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라고 하면 mgh만큼 높은 게 밑에서 2분의 1 mv'의 제곱 m은 전부 다 없애고 그래서 우리 v'을 v제곱과gh로 표현할 수 있고 v제곱은 여기서 구한 양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v의 크기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v의 크기만 얘기하면 안 되죠. 방향도 얘기해야 되죠. 그럼 뭐야? 다시 또 이거를 2차원의 운동으로 해서 이쪽 성분과 이쪽 성분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성분 알아요. 알죠? 여기서 이 성분 처음에 튜닝해서 여기 성분이랑 똑같죠? 이 성분 알아요. 전체 합한 거 이게 뭐라 그랬죠? 조금 아까 여기 V'이라고 났죠? 그죠? 이건 V라고 났죠? 테타가 코사인 테타가 V'분의 V죠. 그죠? 방향을 우리 결정할 수 있죠. 우리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문제인데 여기에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마찰이 있으면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긴? 일단 지워야지. 포인트 옵션. 모든 잉크 삭제. 오, 좋았어. 그 다음에 보면 이때도 풀기 어렵냐면 풀기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요 상태와 마지막 상태에서 여기 나온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제는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미케니컬 에너지 플러스 터멀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여기서 있던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왔을 때 운동 에너지 플러스 터멀 에너지로 돼 있죠. 요거는 또 마찰력이 처음에는 2분의 1 kd 제곱 이게 마지막에 나온 거에 2분의 1 mv 제곱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마찰력에 의해서 한 일 생긴 열 에너지 뮤 k 뭐지? mg d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부호도 맞죠? 그죠? 마찰력 때문에 속도가 더 줄어야 되죠. 그죠? 다음 같은 문제를 풀면 V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피드는 얼만데? 이제는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는 여기 V가 있으면 2분의 1 mv 제곱은 플러스 mgh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의 2분의 1 mv'의 제곱 물론 m은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집어넣으면 여기서 v제곱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간단히 하고 2배를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면 구할 수 있죠. 여기 V'을 구하면 각도가 얼마냐? 지금 스피드만 물어봤으니까 V'만 구하면 돼요. 속도가 얼마냐고 물으면 V' 알죠? 요거 알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이것과 요 속도와 수평면 사이의 각도를 구할 수 있어요. v 프라임 분의 v가 코사인 테타로 구할 수 있죠. 내가 너무 수식을 안 써서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봅시다. 둘 다 운동 마찰 계수가 뮤케인, 카이네틱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뮤케인 곳에서 높이 h인 곳에서 썰매를 타고 각도가 세트하고 쭉 내려와서 물론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드럽게 내려와서 쭉 가다 딱 섰다고 쳐봅시다. 얼만큼 가서 섰을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만큼 가서 서다니? 이건 프릭션이 있는 경우네. 그러면은 시스템이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서멀 에너지의 합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서멀 에너지가 얼마냐면 mgh. 여기 왔을 때는 여기 내려온 속도가 있었겠죠. 속도를 v라고 하면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마찰력이 한 1. 다음과 같이 돼 있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노멀 포스를 구해야 되니까 노멀 포스는 mg 뭐냐? 코사인 테타 mg 코사인 테타에 d1을 해야죠. 간 길이가 d1이니까. 근데 d1 코사인 테타면 이 길이죠, 사실. 자, 다음 같이 해서 여기 떨어진 경우에 b를 알 수 있고, 이제 요 시스템과 요 시스템을 보면 둘 사이에 역시 서멀 에너지랑 미케니컬 에너지인데 이제는 더 이상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서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뮤k 노멀 포스가 mg니까 mg d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뮤k mg d2 플러스 d1 코사인 테타. 그래서 양변에서 mg를 없애면 h는 뮤k d2 플러스 d1 코사인 테타. d2를 구하라 그랬죠? h over 뮤k d1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우리 서멀 에너지까지 포함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을 쓰면 뭐 복잡한 것 같아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그 말 많았던 이태원에서의 비비건을 사람한테 쏘니까 문제죠. 그래서 모래밭에다 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신문에도 안 나지만 강의에서 문제로는 풀 수 있죠. 문제로 푸는 게 뭐냐면 여기서 높이 h1인 곳에서 스프링건으로 m자리를 V제로로 밑으로 쐈어요. 그랬더니 밑에 가서 모래바닥에 H2만큼 들어가서 박혀서 정지했어요. 다음 같은 경우에 문제. H1이 1만큼이고 H2가 2만큼이래요. 문제가 뭐지? 처음에 총알의 미케니컬 에너지는 총알의 미케니컬 에너지의 변화는 mg h1 플러스 h2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0 제곱, 마지막이 0이었으니까 다음과 같은 것만큼 미케니컬 에너지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총알, 지구, 모래 이 전체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 시스템에 우리가 관심 있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여기를 비비고 들어올 때는 역학적 에너지 말고 딴 것도 있겠죠. 드래그 포스 비슷하지만 결국은 마찰력에 의해서 여기 주위에 비비고 들어오니까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틀림없이 나오면서 서멀 에너지도 방출됐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서멀 에너지의 변화, 토탈 에너지의 변화는 미케니컬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인터널 에너지라고 했지만 서멀 에너지의 변화. 당연히 요거는 합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의 서멀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만큼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됐겠죠. 그럼 여기 들어올 때 물론 처음에 빨리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면 드래그 포스처럼 속도에 따라서 힘이 다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F라는 마찰력이 작용했다고 하면 평균 마찰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에너지의 변화가 마이너스 F. 이게 우리가 조금 아까 계산했던 열 에너지에 해당되는 양이니까 H가 D가 마이너스 H2 이 양을 계산하면 평균적인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보존되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나중에 풀기로 하고 문제 재밌는 문제 많아요. 여기 다음과 같은 마찰이 없는 매끈매끈한 반지름이 R인 얼음으로 만든 공 맨 꼭대기에 있다가 언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죠.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해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 붙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붙고 싶어도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점점 속도가 늘어나죠. 속도가 늘어나면 여기서 이거를 바깥으로 얼음에서 떨어지게 되죠. 얼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점이 어딘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 이거는 재밌는 문제 같죠. 그렇지만 우리 말한 것처럼 일단 7장까지 나간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여러 가지 갑자기 지난 강의랑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양들을 많이 도입했어요. 새로운 양이 먼저 카이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work, 포텐셜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 서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너무나 많은 양들을 도입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개념이나 문제들은 고등학교 때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 때문에 전혀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복잡한 거는 이제부터 또 시작하죠. 이것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대학교에 와서도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똑같은 거 배우네. 10장부터 달라져요. 되게 거기 올 때부터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나랑 같이 차근차근 하면 만만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7장 역시 또 새로운 양을 정의해요. 선운동량, 영어로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양이에요. 근데 굳이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각운동량,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굳이 그거를 두 개를 구별할 때는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모멘텀이라고 얘기하면 리니어 모멘텀을 얘기하고 각운동량은 특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정의하냐? 모멘텀 P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해요. 아주 쉽죠. 뉴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 net force는 운동량에 대한 시간의 변화량이죠. 뉴턴의 법칙을 가장 간단하게 쓴 양이죠. 왜?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걸 미분하면 m은 미분 바깥으로 나오고 m 곱하기 a가 되죠.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예요. 좀 이따가 질량이 변할 때도 해요. 그때 이렇게 못 쓰죠. 그때는 체인 룰을 써서 이거 더하기 v 곱하기 dmdt를 써야 되죠. 우리 그런 문제 풀 거예요. 전형적인 문제가 로켓이 연료를 발사하면서 나갈 때, 물론 로켓 더하기 연료의 시스템은 질량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 로켓 시스템만 가지고 보면 질량이 변하죠. 그 경우로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면 우리가 충돌, 컬리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거예요. 충돌도 정의해? 충돌 정의해요.
우리 물리 현상들은 전부 다 어떤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해요. 충돌은 어떻게 정의하냐? 두 물체가 다가오는데 멀리서부터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있고 닿아가지고 서로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을 서로 교환하고 다시 밀려나서 쭉 다시 멀어지죠. 그럴 경우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까지 두 물체라고 구별할 수 있을 때, 분리할 수 있을 때 드는 시간이랑 두 물체가 닿아서 서로가 작용 반작용의 힘을 교환하는 그 순간의 시간이 아까 말한 그 시간보다 훨씬 짧을 때 그 현상을 충돌, 컬리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전하를 띈 물체가 있어서 전하를 띈 물체에 이 물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플러스 전하를 띈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오다가 힘이 작용해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죠. 이건 충돌인가? 왜? 멀리서 있을 땐 서로 정기적인 힘을 받지 않고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참 오다가 힘이 있네. 그래서 힘을 서로 느끼면서 힘이 작용되는 순간 그리고 다시 멀리 떨어지면 서로 힘을 교환하는 시간이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경우 그 경우를 우리가 역시 컬리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컬리전은 뭐냐면 두 물체가 서로가 물론 닿지 않으면 작용 반작용 일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운동량의 변화를 주고 가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를 우리 컬리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세상에 충돌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야구공 치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둘이서 땅 부딪히면 작용 반작용의 쌍이지만 여기서 이게 힘을 전달을 하죠. 힘을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 힘을 전달하는 dt라는 짧은 시간 동안 힘을 전달하는 거. 물론 힘은 그 충돌하는 순간 일정한 힘은 아니에요. 그죠? 닿으면 힘이 쭉 있다가 안 닿는 순간 배트에 공이 닿을 때 힘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생긴 거는 뭐 대칭적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피크가 있는 힘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힘이 주어지면 그 중에 요 임의의 시간 간격 dt라는 간격 시간 사이에 전달한 운동량은 모멘텀은 ft 곱하기 dt예요. 왜? ft가 dp dt죠. dt를 넘겼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지난 시간에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써요. 그러면 델타 p는 뭐냐면 부딪혀서 힘을 전달하는 순간부터 힘이 전달이 되는 게 끝날 때까지를 전부 다 이걸 합하면 그게 델타 p 운동량의 변화, 충돌 전과 충돌의 운동량의 변화는 다 합하면 되죠. 이걸 합하면 돼요. 조금 전에 힘을 시간에 대한 함수를 그렸을 때 이걸 다 합하면 된다니까 힘에 대한 커브의 밑에 있는 넓이에 해당되죠. 그죠? 이 넓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임펄스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충격량이라고 하죠. 임펄스의 차원은 운동량의 차원이랑 같아요. 당연하지. 이걸 임펄스라고 했는데 운동량의 변화를 임펄스라고 하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라고 하지 왜 임펄스라고 해요? 충돌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일어난 운동량의 변화. 임펄스라는 게 충격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의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냐? 시간 동안이 아니라 그 충돌한 동안 변화된 운동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임펄스는 운동량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m 곱하기 v죠.
자, MLT-1승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 뒤에 있는 건 별로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오케이. 이걸 얘기를 해봅시다. 연습 문제. 나무 상자를 놓고 움직이지 못, 지구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꽉 박아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꾸 비비탄 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쇠구슬을 다다다다다 계속. 쇠구슬이 더 그런가? 최근에 강화 유리구슬을 탄환으로 쓴 무기를 개조를 하다가 걸려가지고서 된통 걸린 사람이 하나 있죠. 어쨌든 그냥 다 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임펄스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 물체가 받는 임펄스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임펄스는 하나가, 요 총알 하나가 주는 운동량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와서 이렇게 박히는 경우, 계속 박힐 수 있죠. 혹은 계속 튕겨 나올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는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튕겨 나오면 들어올 때 P, 나올 때 P면 운동량의 변화는 2P죠. 들어와서 박히면 운동량의 변화는 P죠. 그죠?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다른데, 어쨌든 델타 P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N개가 왔다고 하면, 델타 T라는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N개가 왔다고 하면 단위 시간당 변화는, 주는 임펄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임펄스는 하나가 주는 거에 N개를 곱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주니까 이거는 이물체 운동량의 변화면 이물체는 운동량의 변화가 그게 반대니까 다음과 같이 주면, 요게 받는 average force는 델타 T 동안의 운동량의 델타 T 동안의 변화량, average force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J 대신에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탄환의 질량 곱하기 델타 V,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델타 V는 마지막 속도에서 처음 속도, 발사체가 붙을 경우 마지막 속도 0, 처음 속도 V, 마이너스 V고, 튕겨 나올 때는 마지막 속도 마이너스 V, 처음 속도 V, 마이너스 2V,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 average force는 NM이 델타 M이라고 하면 시간 질량의 변화, 델타 M 나누기 델타 T 곱하기 델타 V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델타 M 곱하기 델타 V 델타 T, 이게 가속도에 해당되는 양이니까 M 곱하기 A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차가 여기다 빵 박았을 때, 차가 벽에 와서 30도로 다가와서 빵 박고 10도로 튕겨 나갔을 때, 이니셜 벨로시티가 70, 파이널 80, 각도가 다음과 같이 주고 질량이 80km라 그러면 다음과 같은 충돌이 있을 때 임펄스는 마지막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요. 그죠? 물론 임펄스는 벡터양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니까. 그래서 PF, VF-VI, 우리 PF 그릴 수 있죠. PI 그릴 수 있죠. PF-PI니까 우리 어떻게 되나? PF에서 PI를 뺀 거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지? 밑으로 다음과 같이 내려오는 양으로 우리 그릴 수 있죠. 평균 힘은 다음과 같은 충돌이 14ms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면 평균적인 힘은 다음과 같은 힘을 받는다. 우리 임펄스에 대한 아주 쉬운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쓰잘데없이 또 리니어 모멘텀을 새로 도입했냐? 왜냐하면 리니어 모멘텀인 경우에도 외부의 넷 포스가 없으면 보존되는 양이에요.
아까 뉴턴의 법칙에서 net force가 dp dt라 그랬죠. 외부의 net force가 0이면 dp dt가 0이죠. dp dt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P라는 양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일정하다는 거죠. 충돌이 있든 없든. 그러면 충돌인 경우에는 외부에 net force가 없나? 없죠. 중력이 없는 경우 두 개가 와서 작용하는데 힘이 아무것도 없죠. 오, 작용하네. 이쪽 힘이 이쪽이 이쪽을 미는 힘. 힘이 있네. 이쪽이 이쪽을 미는 힘.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죠. 우리 이 시스템은 이 입자와 이 입자의 전체가 시스템이죠. 두 개가 충돌하기 전 충돌하는 도중에도 힘은 작용하지만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net force는 항상 0이에요. 충돌 전과 충돌 도중, 충돌 후에도. 따라서 충돌 과정에서는 net force가 없어요. 따라서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이, 모멘텀이 보존이 돼요. 아주 좋은 거예요. 보존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뉴턴 방정식 부딪혔을 때 그 임펄스에 해당되는 힘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모멘텀이 같다고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중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무중력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공을 던지고 두 개의 공을 지구 표면 위에서 이렇게 쭉 던져가지고 딱 맞았을 때는 맞는 순간 밑에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밑에 방향으로는 net force가 0이 아니죠.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 방향으로는 모멘텀이 보존되지 않아요.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죠. 그럴 때는 수평 방향으로만의 운동량은 보존돼요. 그죠? net force가 벡터 양이니까 그 force에 대해서 net force가 없는 방향 쪽에서의 모멘텀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면 우리 왜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가를 좀 더 보면 충돌하기 전, 충돌 도중, 충돌 후 무슨 성형수술 before and after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수술 과정 충돌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요 사이에 항상 이게 이물체가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물체가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쌍임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는 함수라고 해도 똑같이 정확히 항상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니까 이거에서 생기는 왼쪽을 P1, 오른쪽을 P2라고 하면 왼쪽이 갖는 임펄스는 당연히 이거죠. F1이 받는. 근데 이걸 FT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FT니까 마이너스 FT. 오른쪽이 받는 임펄스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힘을 적분한 거고 시간 충돌하는 동안 이건 F라고 했으니까 다음 거 주어지죠. 두 개를 더하면 운동량의 충돌 전과 충돌 후의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의 합은 이게 전체 운동량의 변화는 따라서 두 개를 합하면 항상 작용 반작용의 쌍이기 때문에 합해서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는 항상 모멘텀은 보존이 돼요. 모멘텀이 보존이 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미케니컬 에너지가 물론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이나 뭐 용수철이 없으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미케니컬 에너지가 보존되냐? 답은 not really. 항상 그렇진 않죠. 그래서 컬리전인 경우에는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모멘텀은 항상 보존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에너지, 특히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달라는데 일라스틱 컬리전, 탄성 충돌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될 경우 일라스틱 컬리전이라고 해요. 보존되지 않는 경우 인일라스틱 컬리전이에요.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죠. 빵 부딪히면 딱!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죠? 주위에 공기를 진동시켜서죠. 그럼 일부는 공기의 진동으로 나갈 수 있네. 그러면 당연히 요물체 운동에만 보면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되게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지저분한 비유를 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껌을 던지면 씹던 껌을 던지면 딱 달라붙죠. 그렇게 달라붙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날아가는 공에다 껌을 딱 붙이면 붙어서 가죠. 이제 이 경우를 특히 완전 비탄성 충돌 토탈 이닐라스틱 컬리전이라고 해요. 이 물체는 충돌의 종류에 따라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거나 보존되지 않지만 모멘텀은 항상 보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여러 종류의 컬리전을 볼 거예요. 일라스틱 컬리전은 쉬워요. 충돌 전에 이거의 속도를 알면 충돌 후의 속도를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충돌 후의 속도는 1차원이니까 우리 1차원에서의 충돌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튕겨서 이렇게 나가는 2차원도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원만 생각해보면, 다시 말하면 정면 충돌을 할 경우만 생각해보면 충돌 전 이거 V1, V2 주어지고 충돌 후에 V1, V2로 알 수 있냐? 우선 변수만 생각해 봅시다. 1차원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마지막 상태의 두 물체의 속도니까 각각이니까 두 개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는 운동량은 모멘텀이니까 벡터 방정식이니까 성분이 3개 있으니까 3개의 정보를 줘야 되는데 1차원의 운동이니까 y, z 쪽은 없고 한쪽만 주어지니까 운동량 보존에서는 식 하나 주어지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면 식도 하나 주어져요. 그죠? 일라스틱 컬리전에서는 처음 상태의 속도만 주어지면 마지막 상태의 두 물체의 속도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2차원에서, 그럼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두 개 다 구하기는 어려워요. 뭐 두 개의 비율을 구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두 개 다 구하기는 어려워요.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땐 또 오히려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마지막 상태의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2차원인 경우에는 마지막 상태의 속도가 각각 V1, V2, 2차원이면은 X 성분, Y 성분, X 성분, Y 성분 4개죠. 그죠?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생기는 식은 2차원에서는 2개죠. 만약에 일라스틱 컬리전이라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보존에서 식이 하나 더 나오죠. 2차원에서는 처음에 들어오는 물체의 속도를 둘 다 정확히 알아도 나오는 입자의 모든 속도의 성분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어요. 그죠?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변수가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식이 2개가 나오니까 그 경우에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지도 않고 우리는 충돌을 할 때 1차원 충돌이냐 2차원 충돌이냐 1차원 탄성 충돌이냐 비탄성 충돌이냐에 따라서 처음 조건을 주어지면 마지막에 완전히 구할 수 있냐 다 못 구하느냐. 다 못 구할 때는 하나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주고 3개를 구하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3차원일 땐 더 복잡한가? 아니에요. 모든 3차원 충돌은 2차원 충돌로 항상 바꿀 수 있어요. 왜? 2개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두물체가 들어오면 항상 두 속도가 만드는 평면을 그릴 수 있죠. 두 속도가 들어오는 평면을. 그죠? 입체가 이거 들어오는 거 구할 수 있죠. 튕겨 나가는 거. 하나가 이렇게 나가고 하나가 이렇게 나가면 어떡하지? 네 개 중에 하나, 둘, 세 개로 이루는 세 개의 벡터가 한 평면에 있게 만들 수 있죠. 세 개의 벡터가 한 평면에 있게 만들 수 있나 항상? 모든 임의의 세 개의 벡터는 한 평면에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지. 그렇지만 들어오는 게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나가고 하나가 밖에 나가면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면 들어오는 건 항상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면 들어오는 입자의 속도랑 나가는 입자 중에 하나의 속도는 한 평면에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딴 데로 있을 수 있잖아. 딴 데로 못 있어요. 왜? 들어오는 입자가 이렇게 있고 한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나머지 입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칩시다. 운동량이 보존이 안 돼. 그죠? 들어오는 입자가 있으면 나오는 입자는 이 들어오는 입자의 축으로 한 입자가 나가는 거를 세 개를 한 평면에다 놓는 순간 나머지 입자의 속도도 반드시 그 평면에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멘텀 컨서베이션 때문에. 그래서 3차원 충돌은 복잡할 것 같지만 충돌면을 잘 잡으면 3차원 충돌은 항상 2차원 충돌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유도는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